깡패들이 그를 밀쳤다. 그들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유도 고수다. 자제하고 있을 뿐. 이도현은 고개 숙인 채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의 번잡한 복도를 걸어갔다. 낡은 부츠는 타일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16살의 그는 키가 165cm밖에 되지 않았고 옷을 전부 입어도 52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이마를 헝클어뜨리며 깊은 파란 눈을 가렸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는 듯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크레스트우드 학생 대부분은 그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도현이 원하는 바였다. 그들이 헐렁한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아래에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은 9년간의 유도 수련이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침착한 태도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8살 때부터 그를 가르친 사범님의 자기 통제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도현이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늘만 버티자. 도현은 사물함으로 향하며 혼잣말을 했다.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에는 1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이 작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함께 자랐다. 전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눈에 띄었지만 작고 소심하다는 점은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도현을 처음 알아본 사람은 불행히도 박준우였다. 190cm가 넘는 키의 3학년인 그는 학교 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공포와 집안의 영향력으로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다. 준우는 짧은 금발머리, 굵은 목, 그리고 진정으로 결과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은 냉정한 눈빛을 가진 덩치 큰 라인베커 김민준과 준우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마른 체형의 라크로스 선수 최재현이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부딪히는 일. 비켜, 꼬맹이. 준우는 도현이 비틀거릴 때마다 투덜거렸다. 식당에서 그가 그들의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그의 키, 물려받은 옷, 명백한 취약성에 대한 조용한 언급들. 도현은 아무런 반응 없이 모든 것을 흡수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한 가면을 쓴 채 준우를 더욱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저 녀석은 대체 뭐야? 준우는 도현이 그 주의 6번째로 개미라고 불리는데도 반응하지 않자 민준에게 투덜거렸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네가 알기만 한다면. 도현은 생각했다. 그의 사범님은 진정한 힘은 신중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진정한 무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다른 모든 선택사항이 고갈되었을 때만 싸운다. 그래서 도현은 인내했다. 그는 어깨에서 가방이 떨어지는 것을 인내했다. 그는 사물함이 잔인한 말로 더럽혀진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인내했다. 그는 준우 일당이 수업 가는 길을 막아 지각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의 불쾌감을 감수하는 것을 인내했다. 사건들은 빠르게 심화되었다. 식당에서 민주는 실수로 음료를 쏟아 사방에 액체가 튀게 했다. 체육 시간에는 재현이 소프트볼을 불필요하게 강한 힘으로 그의 머리에 던졌다. 준우는 항상 믿을 만한 부인을 유지하면서 계산된 악의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걔는 방역조차 안 해. 준우는 점심시간에 여자친구인 윤에게 불평했다. 어떤 녀석이 그냥 참아. 윤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접시에서 파스타를 휘저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준우야. 아무도 해치지 않잖아.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야.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해. 누군가 그에게 존경심을 가르쳐줘야 해. 도현은 내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모든 말을 들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연마된 그의 고조된 감각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대화를 포착했다. 그는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가 다시 이완하도록 강요했다. 자제.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항상 자제.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자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준우 일당이 차 창문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집으로 가는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을 때 괴롭힘은 학교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다. 그들은 굴욕적인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이상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그의 가족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선생님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박 선생님은 준우가 과학 수업 시간에 발언을 할 때 시선을 돌렸다. 김 코치는 민준이 축구 중에 고의로 그를 넘어뜨리는 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명백한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걸어갔다. 그들은 모두 같은 편이야. 도현은 쓰게 깨달았다. 준우 아버지가 춘천시 사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그냥 새로운 애일 뿐이고. 마지막 결정타는 안개가 자욱한 10월의 어느 수요일에 왔다. 도현이 역사 수업에 가던 중 본관 계단 근처에 준우 일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우는 특유의 비웃음을 지으며 벽에 기대고 있었고 민준과 재현은 좁은 통로를 지키고 있었다. 도현은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이미 퀴즈에 늦었다. 그냥 지나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도현이 다가가자 준우는 그의 길을 막았다. 어이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꼬마 개미가 아니신가? 준우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하루 어때, 도현아? 도현은 시선을 앞으로 향한 차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민준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준우가 너에게 질문했잖아, 괴짜야. 민준은 비웃었다. 괜찮아. 도현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준우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너희들 들었어? 개미가 드디어 말을 했네. 몇몇 학생들이 멈춰서서 대결을 둘러싼 느슨한 원을 형성했다. 도현은 가슴 속에서 익숙한 열기가 솟아오르고 호흡이 더욱 깊고 통제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매트에서 수없이 보낸 시간 동안 인식한 경고 신호. 수업에 가야 해. 그는 말했다. 수업? 준우는 생각하는 척했다. 글쎄, 그렇게 잘난 척하는 꼬마 괴짜가 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다음에 일어난 일은 슬로 모션으로 진행되었다. 준우는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발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뻗어 도현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발목을 잡았다. 도현은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느꼈고 가방이 열리면서 콘크리트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의 유도 훈련이 자동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몸은 공중에서 비틀어졌고 손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뻗었고 코어는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했다. 그는 세게 착지했지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구르는 대신 통제된 상태로 착지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우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들렸다. 어이쿠, 개미는 그다지 코오르디나된 것 같지 않네. 도현은 흩어진 소지품과 조롱하는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그의 역사 노트는 찢어지고 얼룩졌고 그의 계산기는 화면이 깨진 채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유나가 잔인함의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 입을 가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그의 굴욕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구경거리였다. 무언가가 끊어졌다. 도현은 몇몇 학생들을 놀라게 할 만큼 유연한 우아함으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달라졌다. 더욱 목적이 있고 통제되었다. 그는 신중하게 청바지를 털고 체계적인 침착함으로 소지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말 서투른데 개미 소년. 준우는 청중을 위해 계속 연기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 도현은 똑바로 서서 2달 만에 처음으로 준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우가 그 깊은 파란 눈에서 본 것은 그를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도현은 갑작스러운 정적을 꿰뚫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도현이다. 이 웃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그의 어조 자세에 무언가가 주의를 집중시켰다. 준우는 당황한 얼굴로 빠르게 회복했다. 내 이름이 뭔지는 상관없어, 괴짜야. 넌 여전히. 내일 도현은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몇몇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방과 후 학교 뒤 낡은 야구장. 준우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며 눈을 깜빡였다. 뭐? 이걸 해결하고 싶어? 도현은 손상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움직임으로 물었다. 그럼 해결하자. 너와 나 둘만. 민주는 초조하게 웃었다. 저 꼬마 개미가 강한 척하는 거야? 도현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옮겨갔고 그 라인베커는 예상치 못한 오싹함을 느꼈다. 2대1로 만들고 싶다면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더 이상 자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도. 더 이상이라는 단어는 그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던 능력을 암시하며 공중의 위협처럼 떠돌았다. 준우의 얼굴은 빨개졌고 그의 명성과 지켜보는 학생들 때문에 갇혔다. 나는 시간을 낭비해서 깡마른 전학생과 싸울 거라고 생각하면 미친 거야. 그럼 날 괴롭히지 마. 도현은 간단하게 말했다. 내 선택이야.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준우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불확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용한 전학생이 박준우에게 도전했다는 소문은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에 삽시간에 퍼졌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준우가 마침내 시험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흥분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들이 필연적인 구타라고 생각하는 것을 녹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날 저녁 도현은 가족의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다. 매트, 샌드백, 기본적인 훈련 장비가 있는 작은 공간. 그의 어머니인 이설아는 도현이 평소 루틴을 수행하는 동안 문간에서 지켜보았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설아가 말했다. 도현은 스트레칭을 멈췄다. 누군가에게 싸움을 걸었어.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무시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도현이 대답했다. 오늘 학교 절반 앞에서 넘어뜨렸어. 모두가 웃었어. 그래서 내일 그 아이를 다치게 할 거니? 도현은 신중하게 질문을 고려했다.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거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가 얼마나 멀리 가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있어. 설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자제력은 항상 내 가장 큰 강점이었지, 아들아. 하지만 기억하렴. 일단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좋아요. 도현은 격렬함에 놀라면서 말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지쳤어요. 다음 날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현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질문을 했다. 그가 정말로 준우와 싸울 건가? 그가 준우보다 30kg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나? 전에 싸워본 적이 있나? 도현은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달랐다. 그가 복도를 걸을 때 학생들이 옆으로 비켜서게 만드는 무언가. 그는 똑같은 통제된 우아함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소심함보다는 감춰진 잠재력처럼 보였다. 준우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체면을 잃지 않고 물러설 수 없었지만 도현의 태도에 뭔가 불안해졌다. 그는 수업 시간에 작은 소년을 연구하며 숨겨진 힘의 징후를 찾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진짜 싸움에 참여해 본 적이 없을 거야. 민주는 점심시간에 그를 안심시켰다. 네가 박살낼 거야. 알아. 준우는 쏘아붙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마지막 종이 3시 15분에 울렸고 3시 30분까지 거의 70명의 학생들이 학교 뒤 낡은 야구장에 모였다. 그 공간은 나무로 인해 본관 건물에서 숨겨져 있어 비공식적인 충돌에 완벽했다. 공기는 축축한 흙과 죽어가는 잎사귀 냄새가 났다. 도현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몇 달 동안 학대를 받아온 조용한 아이처럼 보이는 똑같은 모습으로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가서 손을 옆에 두고 호흡을 꾸준히 조절하며 기다렸다. 가벼운 바람이 근처 나무에 잎사귀를 스쳤다. 준우는 5분 후에 민준과 재현을 경호원처럼 옆에 끼고 나타났다.
그는 운동복 반바지와 탱크톱으로 갈아입었고 분명히 육체적인 대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크기 차이는 즉시 분명했다. 준우는 도현보다 최소 18cm 더 크고 25kg 더 무거웠다. 마지막으로 사과할 기회다, 괴짜야. 준우는 다가오면서 외쳤다. 모두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면 쉽게 봐줄 수도 있어. 도현은 휴대폰을 들고 녹화할 준비가 된 많은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몇 달 동안의 괴롭힘, 굴욕, 그들 모두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방식을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준우를 쳐다보았다. 싫어.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해. 그는 수년 동안 작은 아이들을 위협해온 솔직한 공격성으로 돌진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도현을 잡고 넘어뜨리고 그의 크기 이점이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 도현은 수백 시간의 연습에서 나오는 명확성으로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 준우가 그에게 손을 뻗자 도현은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무게중심을 낮췄다. 준우의 운동량은 그를 빈 공간으로 밀어넣었고 도현의 손이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년간의 훈련의 정확성으로 실행된 움직이는 시였다. 도현은 준우의 손목을 당기는 동시에 그의 뒤로 물러서서 다리를 걸었다. 준우의 발이 그의 아래에서 빠져나갔고 그는 단단한 흙에 세게 부딪히기 전에 공중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충격으로 숨이 막히고 등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다. 군중은 집단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준우는 2초도 안 되어 공격에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바뀌었다. 대체 뭐야? 준우는 숨을 쉬려고 애쓰며 헐떡였다. 도현은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채 숨조차 헐떡이지 않으며 그 위에 서 있었다. 일어나. 준우는 당황함과 커져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차에 발버둥치며 일어섰다. 운이 좋았어, 꼬마. 그는 모든 힘을 실어 도현의 머리를 향해 맹렬한 펀치를 날렸다. 도현은 펀치를 부드럽게 피하고 준우의 가드 안으로 들어가 그의 허리를 감쌌다. 더 큰 소년이 반응하기도 전에 도현은 그를 발에서 들어 올려 완벽하게 실행된 엉덩이 던지기로 다시 아래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는 도현이 준우를 따라 땅으로 떨어졌다. 지켜보던 학생들은 준우가 도현의 작은 체구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갑자기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큰 아이가 더 작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준우가 싸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었다. 흙과 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도현은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했고 그의 체중은 준우의 몸통 전체에 완벽하게 분산되어 더 큰 소년이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구르는 것이 불가능했다. 준우는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도현은 물처럼 위치에서 위치로 흐르며 그의 노력에 따라 움직였다. 내려와. 준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끙끙거렸다. 날 내버려 둘 거니? 도현은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물었다. 엿먹어. 도현은 부드럽게 고정 자세로 전환하여 준우의 엉덩이 전체에 체중을 실었다. 더 큰 소년은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지만 도현은 모든 움직임을 쉽게 헤쳐나갔다. 친구의 지배를 지켜보던 민주는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에게서 떨어져. 그는 싸움을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다. 도현은 주변 시야에서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 준우를 놓지 않고 그는 체중을 옮겨 라인베커가 차려고 할 때 민준의 발목을 잡았다. 간단한 비틀기와 당기기로 민준은 옆에 있는 땅에 쓰러졌고 도현은 즉시 팔로 준우를 계속 통제하면서 다리 잠금으로 그를 고정했다. 이제 두 명의 깡패가 갇혔다. 민준의 다리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준우는 여전히 갇히고 무력한 상태였다. 저문은 해가 운동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맙소사.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가 둘 다 통제하고 있어. 재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도현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자 멈췄다.
그 눈에는 재현이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한 명 더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현명하게 제자리에 머물렀다. 민주는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필사적으로 도현의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요점을 밝히기에 충분할 만큼 잠시 동안 항복을 유지한 다음 해제했다. 민주는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다. 준우는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고 충격과 커져가는 공포로 도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그는 속삭였다. 9년간의 유도, 도현은 대화하듯 대답했다. 어머니는 싸움은 크기가 아니라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어.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무술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몇 초 만에 누군가가 소리쳤다. 맙소사, 유도는 올림픽 종목이야. 특히 작은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을 이기도록 설계되었대. 그 계시는 충격파처럼 군중을 휩쓸었다. 도현은 그냥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훈련된 격투가였고 그동안 내내 참아왔던 것이다. 준우의 얼굴은 도현의 무게 아래 창백해졌다. 난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도현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수년간 억눌렸던 좌절감을 담고 말했다. 넌 내 대해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그냥 조용하고 작은 사람을 보고 좋은 표적이 될 거라고 결정했을 뿐이지.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준우만 들을 수 있도록 낮아졌다. 하지만 오늘 배울 건 그거야.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고 작다고 무력한 건 아니라는 것을. 도현은 부드럽게 일어서서 준우를 완전히 풀어주었다. 더 큰 소녀는 손과 무릎으로 뒷걸음질 쳐서 자신과 방금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이건 끝났어. 도현은 군중에게 발표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간처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나나 이 학교의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여전히 몸을 비틀며 다리를 잡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을 거야. 그는 가방을 들고 학교 건물로 향하기 시작했다. 군중은 홍해처럼 그의 앞에서 갈라졌다. 기다려, 준우는 목이 메어 외쳤다. 도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돌아섰다. 준우는 더러워진 옷과 산산조각난 존엄성을 끌어안고 일어서려고 애썼다. 주변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녹화하고 사진을 찍고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의 모든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준우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그는 군중을 둘러보았고 그의 친구들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유나는 연민일 수도 있는 무언가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해. 그는 마침내 서둘러 말을 꺼냈다. 모든 것에 대해 넘어뜨리고 이름을 부르고 전부 넌 그냥 깡패였을 뿐이야. 도현은 간단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어.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준우는 이전 명성에 흩어진 조각들에 둘러싸여 운동장에 서 있었다. 공기는 이제 더 시원하게 느껴졌고 해는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싸움 동영상이 학교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졌다. 도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존경심, 호기심, 자기 방어 조언 요청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준우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대상이 되는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 처해 있었다. 이야기는 부풀려져 있었다. 어떤 버전에서는 도현이 3명의 깡패 모두를 동시에 제압했고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비밀정부 훈련관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준우 자신에게 있었다. 학교 절반 앞에서 지배당한 굴욕은 그의 세계관에서 무언가를 산산조각냈다. 처음으로 그는 무력하고 다른 사람의 자비에 놓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다. 싸움이 있은 지 나흘 후 준우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도현을 발견했다. 앉아도 될까?
준우는 조용히 물었다. 도현은 생물학 교과서에서 고개를 들어 빈 의자를 가리켰다. 준우는 평소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무겁게 앉았다. 도서관은 페이지 넘기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고마워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후 말했다. 도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맙다고? 나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아서, 필요 이상으로 나를 더 굴욕시키지 않아서. 준우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다. 네가 한 말 다른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준우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수년 동안 너 같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여자친구와 이야기했어. 그녀는 나랑 같이 있는 게 몇 달 동안 부끄러웠다고 말했어.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아버지와도 이야기했어. 준우가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말했어. 아버지는, 준우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아버지는 나를 부끄러워하셨어. 나보다 작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쟁이로 키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가 옳아. 도현은 간단하게 말했다. 알아. 준우는 도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잘하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현은 이것을 고려했다. 네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러고 나서 왜 다른 사람을 해칠 필요성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는데 시간을 보내.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일부가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럼 그걸 안고 살아야 해. 도현이 대답했다. 그것이 네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의 일부야. 다음 몇 주 동안 크레스트우드 고등학교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정착했다. 준우는 약속을 지키고 자신이 괴롭혔던 학생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학교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민준과 재현은 도현에게 넓은 간격을 두었지만 다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완전히 중단했다. 도현의 훈련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숙련된 격투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했다. 도현은 크레스트우드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때 그를 무시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가 지나갈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괴롭힘을 간과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토론에 그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레슬링 팀에 합류하라는 초대를 받기까지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다. 왜 경쟁하고 싶지 않니? 김 코치가 물었다. 도현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토너먼트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차이가 있어요. 코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구별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12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도현은 학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익숙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니어 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안경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수줍은 2학년 학생을 웃으면서 밀고 당기고 있었다. 하늘은 흐리고 회색이었다. 도현은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그 2학년 학생은 겁에 질린 듯했지만 도현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옹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도현은 생각했다. 그는 몇 주 전에 발견한 똑같은 통제된 자신감으로 걸어갔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축구 선수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를 알아보고 표정이 즐거움에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크레스트우드의 모든 사람은 이제 이도현을 알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명백한 리더가 빠르게 말했다. 그냥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도현은 여전히 안경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2학년 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축구 선수는 도현과 그의 친구들 사이를 번갈아 보며 그가 좋아하지 않는 확률을 계산했다. 됐어. 어쨌든 지루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도현과 그 2학년 학생만 남았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그 2학년 학생이 안경을 고치는 것을 도왔고 어린 학생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 2학년 학생은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는 오웬이라고 해. 도현, 그리고 오웬, 그들이 다시 괴롭히면 나를 찾아와. 오웬의 눈이 약간 커졌다. 정말로, 정말로. 아무도 혼자서 그런 일을 겪을 필요는 없어. 도현이 차로 걸어가면서 그는 10월의 준우 일당이 계단 근처에서 그를 넘어뜨렸던 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는 힘은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를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때로는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에 상관없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술은 도구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할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힘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침묵 속에서 학대를 흡수했던 조용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호와 정의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가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도현은 축구 선수들과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을 생각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아들의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판단력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진정한 무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도현은 어머니가 말한 것을 기억했다. 싸우는 것이 유일한 선택으로 남았을 때만 싸운다. 오늘 싸우는 것은 오웬에게 유일한 선택으로 남았고 도현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 변신은 완료되었다. 개미는 독수리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생자가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다.